시어머니 얘기가 남들 같지 않아 저도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시어머니한테 너무 섭섭한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시부모님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하면 가져다 드리고 제가 안 사드리면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고기도 사드리고요. 저희 식구 맛있는 거 먹을 때 특이한 상황이 없는 이상 항상 챙기는 편입니다. 동네에 새로 개업한 집이 생기면 자주 모시고 가서 새로운 것도 같이 사드리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떡이 있는 도시에 가서 유명한 떡집 있다고 하면 일부러 방문해서 사오기도 합니다. 내복이며 겉옷이며 사드리고 유행하는 효도템이 있으면 자주 사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댁을 챙기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된 도리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의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에 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모시고 병원에 가니 맹장이라고 해서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다해 병원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렸죠. 아이들 챙기면서 간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등하은 시간 챙기면서 틈틈이 보살펴드렸습니다.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그냥 한번 문병 온 걸로 끝이고요. 그런 것에 불만 가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 할 일만 잘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퇴원까지 시켜드리고 집에 와서는 몸보신 하시라고 백숙이며 전복죽이며 해드렸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취미활동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꽃꽂이를 좋아하셔서 동호회도 있으시고 예전에는 전시회도 많이 하셨어요. 또 요가도 매일 다니시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맹장 터진 날도 요가하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첫 아이 낳고 돌지나서 운이 좋게 좋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낳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때라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남편은 시간상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가까이에 사는 시댁에 도움을 받고 싶었죠.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잘 맞지 않아 등원만 어머님께 좀 부탁했었는데 생각도 안 해보시고 바로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시간이 요가하는 시간과 맞물려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요가는 사람들과 친목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간만 좀 변경하면 어머님 도움도 받고 어머님도 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꿋꿋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님 생활이 참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등하원 도우미를 구해서 6개월 다니다가 이리저리 현실에 부딪혀서 결국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저도 그 후로는 다시는 나이 관련해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아이 문제로 거절을 당하니 왠지 모르게 자존심도 상하고 다시는 부탁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이만큼 흘렀네요. 그리고 최소한의 제 도리를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저 혼자 바보짓을 한 것이었네요. 어머님의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잊고 말이에요. 어느덧 훌쩍 커버려서 초등학생인 큰아이가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편도가 워낙 커서 저번 주에 편도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큰 수술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큰아이의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한참 뛰어노길 좋아하는 7살 아들과 4살 딸아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걱정이었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몸부림치는 아이들인데 제가 병원에 데려올 수도 없는 현실이었고요. 남편이 돌봐주기는 하겠지만 4박 5일을 일 안 하고 돌봐주기가 힘드니까요. 방법이 없으니 그래도 가까이에 계시는 어머님께 부탁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관련 2번째 부탁이었네요.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거절하시겠어 했는데 그래도 봐주시겠다고 하니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목욕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장난감이랑 갈아입을 옷과 아이들 반찬까지 만들어서 어머님 댁에 데려다주고는 큰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잔 컨디션으로 2아이의 짐과 반찬 등 다른 것까지 챙기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큰아이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끝냈고요. 겁이 많은 아이이고 저도 마취를 하는 수술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잘 견뎌둔 아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와서는 2아이를 병원에 두고 갈 테니 돌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바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일이 잡혀 있어서 아이들 돌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고 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용 침대와 보조 침대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새 아이를 어떻게 돌보라고 대책도 상의도 없이 덜렁 애들을 데려다 주는지. 게다가 아직 큰 아이는 몸 상태도 안 좋았는데요. 회복이 덜 돼서 밥도 잘 못 먹고 계속 징징거리는데 나머지 아이들까지 챙기려니 딱 제가 죽겠더라고요. 작은 아이들 밥도 사 먹이기 애매하고 심심하다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에게 몇 시간씩 핸드폰만 보여줄 수도, 잠을 자려고 해도 자리도 없었습니다. 막내를 안고 보조침대에서 자려고 하니 아이가 자꾸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환자 침대에 새 아이를 눕히고 저 혼자 보조침대에 누워서 겨우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계속 징징대더군요. 돌아눕기도 힘들고 서로서로 깔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이들이 징징거리니 저도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룻밤은 어찌어찌 견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퇴원을 하루 당겨서 일요일에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남편도 시어머니도 원망스럽더라고요. 아침에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퇴원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겨우 며칠 아이들을 보는 게 뭐가 힘이 든다고 나한테 이러나 싶고요. 이제까지 시댁에 충성을 다한 내가 참 바보스러워 보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는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구토를 해서 쉬다가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나머지 아이들은 또 기다린다고 힘들어했고요. 그 징징거리는 거 힘든 거 다 받아주던 저는 말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김에 하루만 더 아이를 봐주셨다면 저도 고마워했을 거고요. 제 아이 제가 키워야 하는 게 맞다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슨 바쁜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애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물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을 텐데 집에 돌아왔다고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 짐을 가지고 오셨길래 눈도 안 마주치고 일부러 뚱하게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둘째가 병원에서 침대가 좁아서 잘 못 잤다. 형이 오다가 토해서 엄마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내자 분위기를 느끼셨나 봐요. 제 눈치를 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오늘은 큰아이 수술 잘 마치고 왔다고 점심을 사주신다네요. 아직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집에서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뚱하게 받으니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먹어서 뭐합니까? 특급 요리를 사주신다고 해도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남편은 제 기분을 잘 알면서도 속 좁게 왜 그러냐는 식이네요. 이쯤 되니 남편마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아이 셋은 분명 제 아이만이 아닌데 제가 없었다면 본인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데려가던지 무슨 수를 마련했을 거잖아요. 대책 없이 떡하니 병원에 애를 데리고 온 남편도 미련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저 이제 정말 저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고기도 절대로 안 사드릴 거고요. 맛있는 거 해서 저랑 아이들만 먹이고 중요한 행사 아니면 선물도 안 사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마음이 가는 행동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옹졸하다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빠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아빠가 엄마와 일찍 헤어지셔서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누나들이 많아서 고모들 사랑과 할머니의 사랑까지 잘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빈자리에 대한 외로움을 북적북적 시끄러운 고모네 가족들의 사랑으로 대신 극복했습니다. 고모들이 항상 마음 아픈 손가락인 저에게 뭐든 챙겨주려고 하셨고 그걸 배우고 자라서인지 시댁에도 챙겨드리고 베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친정엄마가 없는 자격지심이 저에게 있었던 거겠지요. 아이들 좀 봐달라고 말하고 싶은 건 친정엄마지만 저에겐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거절당했을 때 더 자존심이 상하고 다시는 아이 문제로 부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도끼였던 것 같아요. 그 도끼를 계속 마음에 품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부탁을 하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실망도 하지 않았겠죠. 속상해 죽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머님 친정에 놀러 가자고 하네요. 큰아이 핑계대며 또 거절했습니다. 뚱한 목소리로요. 제가 어머님 친정에 이제 왜 갑니까? 제가 같이 가야지 모양새도 살고 며느리가 일 거들면 어머님 기도 살았겠죠. 남편이 술을 먹으면 운전도 제가 해줄 텐데 제가 안 가면 여러 가지로 아쉽겠죠. 이제부터는 저만 생각하면서 살렵니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요. 이 의지가 꺾이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사건은 더 이상 없으면 했는데 또 일이 터져서 몇 자 적어보아요. 일종의 후기라고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에 말했던 어머님 친정 모임은 결국 어머님과 남편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대판했습니다. 나름 성격이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남편과도 잘 안 싸우는데 정말 서운한 일이 생기니 불같이 싸움을 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어른한테 서운한 티를 내야 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래저래 다 남보다 못하고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서글프다고 펑펑 울고서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님은 어쩌다가 연락 오셔서 눈치만 보시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가 팔이 다치고 말았네요. 욕조에서 미끄러질 뻔한 거 손을 먼저 짚었는데 잘못되었는지 손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면했어요. 불행히 오른손을 다치고 말았으니 애들 케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어머님께 부탁하자는 거 정색하며 거절했습니다. 또 며칠 만에 바쁘시다고 하실 텐데 뭐하러 부탁하냐고. 제주도에 사는 70 넘은 저희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딱히 직업은 없으시고 간간히 배 타시며 일용직을 가끔 하시면서 쉬시는데 어릴 적 저를 키우신 나름 베테랑이셔서 아이들을 잘 보십니다. 또 체력도 좋으시고요. 그동안 시댁 근처에 사는 딸 혹시 누가 될까 잘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아빠한테 부탁을 했죠. 비행기 끊어줄 테니 나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온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대면 아빠랑 지낸다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남편 모습이 왜 이리 꽃인지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만 돌봐주는 건데도 너무 편합니다. 사실 아빠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네요. 어머니가 저녁에 반찬 주신다고 오셨는데 아빠를 보고 당황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계신 줄은 몰랐네요. 맛있게 먹으라고 고기 사왔어. 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빠한테 제주도에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왜 사돈까지 부르니? 너도 참 왜 그러냐? 어머니는 요가랑 친구들 만나셔야죠. 또 그러다가 저번처럼 병원에 애기들 맡겨두고 떠나버리실까 봐요. 라고 은근히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그때는 많이 봐줬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해하시겠다 사돈이. 어머니,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다시는 어머님께 부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하셨는지 바로 가셨습니다. 너무 통쾌했습니다. 나름 할 말 다 한 것 같고 불편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있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자기가 뭐가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네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 입원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보살펴드리고 제 도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은 아이들 버려두고 요가 가시고 저는 그때 이후로 어머님께 도움 요청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동안 연까지 끊고 싶었지만 최소한의 도리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 것 같네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찾아가지도 저를 찾지도 말아주세요. 할 말이 있으시면 남편을 통해서 말하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연락 안 해봤고요. 남편에게도 그 뒤로 얘기를 안 했는지 연 끊고 나니 너무 평화롭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네요.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끌려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시원은 하네요. 친정에 있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지만 왠지 든든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네요.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주지 않았다면 또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서글펐을 텐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아빠 손을 보니 많이 쭈글쭈글해져서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었지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댓글로 조언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생 칼국수나 밀가루 음식만 먹고 살고 싶을 정도로 중독 수준이었고 그 중에 국수나 칼국수, 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음식을 잘하는 맛집이 있으면 멀더라도 차를 타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쳐다도 안 본 적이 있었네요. 특히 칼국수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은 칼국수로 유명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 참 좋구나라고 느낀 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악연이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그 악연의 시작은 친구랑 주말에 약속을 하고 같이 칼국수 잘하는 곳으로 갔어요. 소문난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많이 붐볐지만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 먹을 수 있었어요. 기다림의 끝에 앉은 자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 테이블에 5명의 아줌마들이 가게를 통째로 전세라도 냈는지
진짜 시끄럽게 떠들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는데 저희 둘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 친구가 옆 테이블 드러나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와 진짜 시끄러.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좀 먹지. 오지게 더럽게 떠드네. 식당에서 매너도 없이. 하면서 저한테 말하며 열받아서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한순간 식당 안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던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는지. 그 바람에 친구의 말이 옆 테이블에 계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말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져 버린 상황이라 그런지 친구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당하게 했고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그 5명의 아줌마 중 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성큼 다가오더니 뭘 잘했다고 저희 쪽으로 더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식당 전세 낸 것도 아닌데 너무 소란스럽지 않아요? 몇 번이나 주의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엄마 같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예의 배운 거 없어? 그렇게 예의를 잘 아시는 분이 식당 안에서 그러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자 가게 안의 사람들은 틀린 말도 아닌데 못 낀 놈이 성낸다며 큰 소리를 내고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게 잘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뭐라 하네 이런 식으로 그 아줌마한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아줌마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대뜸 제 친구의 발을 툭툭 치더니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도 한성격 하는 애라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줌마 팔을 툭 하고 쳤어요. 그러자 한순간에 칼국수 식당에서 싸움이 났고 그 아줌마들은 술도 과하게 드신 상태라 그런지 말도 거치고 힘도 얼마나 세던지 저희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딸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폭력까지 휘두른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나서서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저 또한 거친 말을 섞어서 말입니다.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또 다른 아줌마가 나서서 저에게 말로 표현하기 싫을 정도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쌍욕을 날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몇 번이나 식당 사장님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의를 받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되려 더 크게 웃고 떠들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보다 못해 이 사람들은 고운 말과 바른 행동은 안 통하는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거칠고 싸가지 없게 했더니 그때야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저희와 그들은 칼국수를 먹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아줌마들과는 어렵게 합의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맛집 이런 곳 골라서 가게 되었네요. 아줌마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혹시나 그들 무리인가 확인하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맛집 돌아다녔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도 바쁘고 친구도 바빠서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1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늦지 않게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에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서둘러 가다 보니 1시간이나 더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보기로 했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기다리기 뭐해서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아줌마들이 들어오더군요. 그분을 보면서 어디서 봤더라를 계속 반복하면서 머리를 떠올려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줌마들이야 거기서 거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약속 10분을 남겨두고 약속 장소인 식당을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나란히 나와 같은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 그분이 남친 엄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살짝 그분을 터치해서 물어봤습니다. 생각대로 남친 엄마였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첫인상이 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나름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맛있게 밥도 먹고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또 한 번 만날 기회가 되어 다시 찾아뵈었는데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만남 장소가 마침 칼국수 가게가 있는 근처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칼국수 먹자고 했더니 남친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칼국수 엄청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칼국수를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때 그곳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요. 어쩐지 어디서 봤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는 체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몰라보시고 굳이 말해봤자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남친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악연은 잘못된 단추를 끼운 상태에서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날을 잡은 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조금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칼국수 식당에 있었던 그 친구가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혹시나 어머님과 그 친구분들이 알아보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몰라도 그날 급하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늦거나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회사에서 출장을 해외로 간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오기는 와서 결혼식 거의 끝날 무렵에 도착을 해서 지인들과 친구들 사진 찍는 데는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멤버들인 그분들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친구에게는 귀뜸을 해준 상태라 알아서 식당에 가지 않고 사진만 찍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완강한 고집으로 신혼 1년 만에 시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살림을 배운 후 분가를 하기로 했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름 걱정했던 시집살이가 저는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일부러 잡기보다 주말에 시간 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걸 나중에 알고는 걱정이 되어서인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괜찮냐고, 자기는 살면서 비밀이 끝까지 가는 걸 못 봤다면서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미리 얘기해서 털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분가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기려면 생기려나 봅니다. 제가 일을 끝내고 퇴근해서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꾸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안 해 집안이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욕실이나 거실은 시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셨는데 그날따라 자꾸 트집을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갱년기 증세인가 보다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날이 갈수록 짜증의 강도가 심해지고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합가를 끝까지 반대하고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엔 뭐든지 다 이쁘고 다 좋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참다가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다는 말이 어이없게도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느낌이 왔었어요. 혹시 알게 되었나 싶은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셨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냐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저를 더 이상 보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흥분해서 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저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다가 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때 일을 말해줘서 알았다고 하면서 신랑을 만나면서 10kg 정도 살을 빼서 몰랐는데 앞전에 말을 한 것처럼 친구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여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더니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나가라고 했어요. 뭐 이딴 일로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저는 못 나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내면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인 게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무엇보다 그때 일은 어머님도 잘못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를 현관까지 밀치셨어요. 살을 빼서 그런지 시어머니한테 안간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워낙 여장부인 어머니라 도저히 힘으로 못 당하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현관문을 양쪽으로 잡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신랑이 퇴근을 했어요. 저희 둘의 모습을 보고 놀란 신랑은 바로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억지로 떼어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당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면서도 화가 나니까 배는 게 없는지 자기 아들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처음에 남편도 안 되겠는지 자기 엄마를 밀치면서 성질을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육두문자를 날리며 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아들의 반응에 놀라서 서운했는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왜 지난 일이고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자 시어머니가 분해서 못 산다고 하시면서 집안에 화분을 들어서 거실에 던지셨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저랑 못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제 친구랑 싸운 분이 바로 시어머니거든요.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 친구한테 당한 것이 분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알게 되었는데 참고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면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더군요. 나중엔 남편과 계속 살 거면 친구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일에 핏대를 세우고 친구도 못 버릴 거면 이혼까지 하라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라는 시어머니가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이딴 일로 이혼이라뇨. 말이 됩니까? 황당한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예전에 들어보니 엄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미 지난 일 들춰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딴 일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혼하려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엄마의 감정으로 이러지 말라고 정말 심하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와이프한테 친구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엄마도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그 친구 안 보고 살 자신이 있냐고 묻더군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더군요. 대화의 끝이 나지 않자 남편은 일단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보자고 제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는 남편과 간단히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에 알리지 않고 일단 방을 얻어 지낼까 했는데 늦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 방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일단 엄마네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그날 가서 살다 보니 3년을 살고 있네요. 남편은 저랑 산다는 이유로 아들도 안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정에서 살게 되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돌 때 시어머니를 불렀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저한테 복수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른답지 않게 어리석게 행동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질렸는지 아예 시댁에도 안 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미 지나간 일에는 자책하지 말라면서 저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가정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나왔을 때 가끔 칼국수가 먹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땐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안 먹었다가 요즘은 그냥 무시하고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걸 왜 시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음식까지 거부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네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꼬인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평생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저에게는 8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저에게 반했다면서 쫓아다녔던 친구였어요. 나이는 동갑입니다. 사실 대학교도 공개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현실의 학교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공개할 수 없었는데요. 다들 부러워하고 꽤 괜찮다고 여기고 선망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처음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제가 좋다며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사귀었어요. 애가 키도 크지도 않고 약간 외동아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귀염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눈이 삐어도 한참이나 삐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애기 같은 페이스인 남자애가 뭐가 좋다고 사귄 게 후회 막심이에요. 앞서도 말했듯이 말짱하게 곱상한 남자가 저한테 반했다고 하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에 홀리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범생이었던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지라 대학 입학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저 신기했던 기분이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철이 없어서 이런 남자친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전라도 사투리로 약간 졸갑스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주변머리가 없긴 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줏대가 없어도 너무 없고 말도 많고 또 가벼워서 사람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정이 뭔지 참 해맑더라고요. 그냥 소녀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맑고 그런 모습이 좋았고 편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았던 캠퍼스 커플이라 후배들도 다들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래서 좋은 캠퍼스 커플 롤모델이 되고픈 욕심이 더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다른 사람과는 일제 교제도 한번 못 해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뒤늦게 후회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남자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에 꼴이 날 것으로 생각할 만큼 붙어 다녔어요.
저에게 다정했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어요.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횟수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톡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지냈으니까요. 결혼 말도 구체적으로 오갔고 이미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저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주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야, 놀라지 마라. 세상에, 야, 내가 있잖아. 하객 알바를 하러 여기 왔는데 학생 때 네 남친 신랑이었어. 분명히 네 남친이 맞아. 얼굴도 이름도 똑같아. 너 헤어졌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나 웃기려고 전화한 거지? 야, 장난도 그럴싸하게 쳐라. 그런 걸로 내가 놀라 자빠질 줄 아니? 어쩌냐게도 통화하고 톡도 날리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도 분명히 저에게 남친이랑 헤어졌다는 말을 못 들어서 자기 눈을 의심했는데 분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객 알바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찍어서 보냈었고 신부도 찍어서 보내왔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몰래 카메라인가 남친이 할 짓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나를 놀리려고 친구들 모아놓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말한 예식장은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도 않은 곳이었고 제보를 한 친구는 신부 측 하객 알바를 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결혼한다고 했으면 분명 같이 알던 친구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줄 테니까 모를 리가 없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아무런 소문도 없으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의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톡으로 땡땡이 결혼한다며 라고 보냈더니 응이라고 하길래 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근데 너네들 일은 끼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어서 또 다른 남친의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맞더라고요. 남친이 당분간 저에게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결혼 말은 일절 꺼내지도 말라고 했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남친이 헤어진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헤어진 적이 없다면서 화를 내니까 엄청 불편해하면서 끊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판사판이었어요. 캠퍼스 커플로 알려진 마당에 제가 혼자서 우스운 꼴이 될 뻔하니 제가 친구들 후배들에게 알렸어요. 제보해준 친구가 본인 인스타에 남친 동영상 다 퍼뜨려서 함께 2승차 들어가자고 했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하객 알바로 예식장에 있는 제 친구는 곧 결혼식이 시작한다면서 어쩔 거냐고 물어봤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에 쫓아가겠다고 했었죠. 남자친구 결혼식을 축하하러 달려서 갔는데 이미 식은 진행이 되었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놀라서 사색이 된 얼굴로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저를 잡고 데리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초인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화장까지 떡칠해놓은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흔들다가 허리춤을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신랑 친구 측에서 서 있던 남친의 친구들도 다 제가 잘 알던 인간들이었어요. 저를 말리려 하자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도 다 짰니? 연락해주지도 않고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너희들도 다 알고 온 거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며 함부로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끌려 나오는 남친의 눈치만 살폈어요. 저는 정말 평소에도 여리여리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세게 나서니까 사람이 달라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신부 측에서 말리는 사람이고 남친의 부모님이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말리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나랑 8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통화하고 톡도 날리던 인간이 나 몰래 결혼식을 해? 네가 인간이냐? 남친의 부모님이 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무슨 짓이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인데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다음 타임 예식 순서를 기다린 하객들도 보고 아주 그런 구경거리도 없었죠. 저와 남친이 사귀었었다는 사실을 남친의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를 탓하진 않았고 오히려 저를 감싸주기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들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야, 너 감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놓고 몰래 양다리 걸치고 있었어? 저 여자 누구야? 너 이제까지 날 갖고 논 거니?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다들 남친 탓을 했는데 그냥 도망치려고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남친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구야. 얼른 그 손 놓지 못해? 네, 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또 제 뺨 때리면 사진 찍어주세요. 이놈은 사기꾼이고 여기 아줌마도 사기꾼이에요. 다 공모자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신부도 이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할 걸 거예요. 저랑 함께 경찰서로 가서 확인해봐요. 여러분, 빨리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객들을 찾는데 이상하게도 신부 쪽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지더니 친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창피해서 피했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시킨 대로 경찰에 혼인빙자 사기죄로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도 내막을 알고 나자 저를 오히려 도왔습니다. 아마도 잘 달래서 적당히 보낼 참이었던 겁니다. 남친의 친구들 모두가 남친과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물론 남친은 결혼식을 참석한 거를 미안하게 생각했던 거죠. 물론 남친이 저와 헤어지고 결혼하게 되었다고 알았다고 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저는 미친 듯이 남친의 와이셔츠 목 부분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반쯤 포기한 상태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차분하게 잡혀있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도저히 민망스럽다고 도망가고 남친 어머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뒤늦게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온 저희 부모님이 마침 그때 도착해서 그 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와중에 또 남친 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세상에 착한 줄만 알았더만 이런 막 나가는 애였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남의 결혼식 파투 낸 거 다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경찰서로 바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고 자빠졌냐고 난리였어요. 예식장 관계자가 다가와서 다음식을 해야 하니까 제발 자리를 비키던지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라고 난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신부 쪽 사람들을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별일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남친을 고소를 했고 그동안 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 다 제출하고 통화 기록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친이 제대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버리 남친이 나 말고 아주 예쁜 애가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뿅 가버린 거였어요.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주저하다가 계속 양다리를 걸친 거였죠. 결혼식을 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제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 참 연기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사람이면 그러지 못할 텐데요. 아마도 남친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이나 잘못 봤더라고요. 제가 남친을 8년을 사귀었어도 저런 인간인 줄 몰랐던 것처럼 남친도 저를 착한 성격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쁜 신부만 전과가 없었을 뿐이지 부모라고 했던 인간도 전과 사기범이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수배가 되었어요. 신혼살림을 차리는 돈도 다 남친 카드로 썼더라고요. 결혼 예물도 남친은 다이아를 넘겨주고 가짜 다이아를 받았고요. 사기를 당해서 넘어간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참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더 크게 한몫을 당하라고 참았다가 움직이는 건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뒤늦게 남친 부모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친이 체포돼서 덜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참 염치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네가 봐달라고 해서 봐줄 게 되냐? 각오 단단히 해. 여러 고소취하 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 너 같은 인간들 조심하라고 학교에다가 대자보 크게 붙여놓고 캠퍼스 커플도 조심해서 사귀라고 할 거야. 내가 여기서 끝낸 줄 알면 우산이다. 그렇지만 남친이 저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금전적으로 뜯어간 돈이나 제가 이렇다 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봤자 미미한 거라서 선물 주고받은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 정도로 혼주를 내줬으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내 덕에 꽃뱀에게 걸려서 사기 결혼까지 안 가고 더 큰 화를 막아줬으니 남친은 저에게 고마워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남친 직장에도 소문이 다 퍼져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고 들었네요. 알다가도 모를 속이 사람이 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길이 없으니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히지 말고 내 것일수록 한 번 더 돌아보고 단속을 잘합시다.